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특검 통과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비한 교란 작전으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김 여사 특검 수정안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기존 김 여사 특검법은 13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수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큰 명태균 씨가 개입된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등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또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앞서 최상병 특검법 대안으로 제안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 그리고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방식을 다 같이 수용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지난번 재표결 때보다 더 많은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한다면 용산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검토 단계였던 수정안은 오늘 아침 비공개 회의를 통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말뿐인 민주당의 수정안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기존에 냈던 특검법을 뒤집는 자기 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15일이니까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우선 한동훈 대표는 내일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표 1심 판결의 생중계를 법원에 거듭 촉구하고 또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한 대표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생중계를 거부하고 장외 집회를 벌이는 걸 보면 스스로 이 대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은 민주당의 김 여사 관련 공세를 이 대표 선고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쇄신책,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도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실천이 남은 거니까요.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우리 당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정도 말씀드리죠.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합니다.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에 들어온 온갖 제보가 야당의 여론몰이에 활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의원총회에서 찬성 반대 표결로 갈라지는 모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모이는 분위기인데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표결은 탄핵의 문을 여는 단초를 제공한다. 분열은 탄핵을 부른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결은 삼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정협의체도 출범을 했는데요. 야당은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네, 애초 여당과 야당, 의료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자는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이 목표였지만 일단 야권과 일부 의료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여당 목 대표로 참석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언급됐는데 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먼저 협의체 얘기를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재차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 참석 공문만 받았지 따로 연락 온 게 없다며 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협의체는 일단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소회의를, 일요일 오후 2시엔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인데 당분간 협의체는 사실상 여의정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빈자리를 메울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모레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뽑게 되는데 향후 의정 갈등 해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공고가 나왔다고요? 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선거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의협대의원회는 오늘 오후 선거 공고를 내놓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투표는 모레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 대의원들이 모바일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뽑고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같은 날 결선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심은 이후 새로운 의협 회장이 누가 되느냐일 텐데요. 김교웅 대한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정관상 2달 안에 새 회장을 뽑게 돼 있지만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한 달 안에 빨리 회장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협 소장을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오는 수요일 의협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일단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 결정이라는 과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새 회장이 취임하기 전에 비대위원장이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모집을 정지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며 이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전공의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국내 최대 의사단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비대위 행보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 관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무분별한 현금 지급은 지양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질문엔 민심에 더 귀 기울이며 분발에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의 시신이 어제 오후에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금성호에 타고 있던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는데요. 해경은 나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제주 협재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도 실종자가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오늘도 종일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 추가 발견 소식은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쯤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첫 실종자가 발견된 선체 부근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 청해진함의 원격 조종 수중 로봇 ROV를 이용해 침몰한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폐기물이 많아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양된 시신은 제주항으로 이송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발견된 남성은 금성호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한국인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로 해경은 종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추가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발견이 늦어지자 실종자 가족 7명은 애월항으로 이동해 수색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수색 진행 상황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비가 오면서 기상 상태가 안 좋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바람도 약하고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한 적기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해상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 등 함선 47척과 항공기 8대가 투입됐습니다. 해상 수색 범위도 해수 유동 예측 시스템 결과를 반영해 어제보다 더 확대했는데요.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종자 발견 장소가 모두 선체 주변인 만큼 일대 수색을 더 강화했습니다. 육상에서도 해경과 해병대 등이 합동으로 해안가 수색도 진행됐고 원격 조종 수중 로봇도 4차례 추가 투입됐습니다. 해군은 수색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수중 로봇을 이용한 실종자 발견에 더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 군안업체 심해 잠수부 11명도 현장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감압용 챔버와 수심 100m까지 사용이 가능한 다이빙 배를 갖추고 있는데요. 다만 해군 원격 조종 수중 로봇과 동선이 겹쳐서 ROV 수색 종료 때까지 해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망 어업선단 본선인 금성호는 사고 당시 3에서 5회 작업량을 한 번에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금성호가 그물이 묶여있던 선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어획량이 영향을 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협재리에서 YTN 김규수입니다. 오는 14일 목요일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각 시험지구로 문제지와 답안지가 배송됐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관공서와 기업 등의 출근 시간이 10시로 늦춰지고 특별교통대책도 시행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트럭에 각 지역으로 출발하는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가 차곡차곡 실립니다. 대형 모니터로 차량에 실리는 문답지의 지역별 수량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시험 전날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지는 운송 과정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해당 시도교육청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동행합니다. 문답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됩니다. 1282개 각 고사장으로는 수능 당일 아침 경찰의 경호 속에 배송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수능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 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합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교통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험생 등교 시간을 고려해 수도권 지하철에 임시 열차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차례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수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능 당일 차량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200m 밖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도착 지연을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추어집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사흘 뒤면 올해 수능 시험일인데요. 지난해처럼 올해도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오후부터 북서쪽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수능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올해도 수능 추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지난주에 이른 추위가 주말 사이 풀리면서 이번 주는 평년보다 4에서 8도가량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능일과 예비 소집일 모두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수능일인 14일 목요일에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5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감기와 호흡기 질환 등 건강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도 수능일 서울 아침 기온이 6.6도로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수능 한파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 1993년부터 치러진 11월 수능 31차례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던 해는 단 8번이었고 가장 추웠던 1998년에도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5.3도에 그쳤습니다. 네, 시험 당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리는 건가요? 네, 수능일인 목요일 오후부터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정확한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상청은 강수량이 많지 않고 천둥과 번개 등 위험 기상을 동반할 가능성도 적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도 대부분 물결이 0.5에서 2m를 유지할 걸로 보여 바닷길 이용에도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수능 다음 날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 수험생들은 미리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금배추로 불리던 배추 가격이 3,000원대로 내려가면서 김장 물가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할인 지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킨 상황이라 안심하긴 이르다고 하는데요.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장을 위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 맛 좋은 배추를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핍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배추 가격이 꺾이면서 본격적인 김장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보니까 정부 지원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좋아졌어요. 살만한 가격이네. 가을 배추 출하에 이어 정부가 배추 24,000톤, 무 9,100톤 등 계약 재배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 데다 다음 달 4일까지 최대 40% 김장재료 할인 행사가 이어지며 가격이 안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배추 한 포기의 소매가는 지난 9월 말 10,000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려와서 3,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의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을 무는 개당 4,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내려왔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원인은 줄어든 생산량.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 배추와 무 생산이 지난해보다 각각 5.1%, 1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라야 하는 상황을 정부의 할인 지원 등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장을 아예 포기한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나면서 수요 자체도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장 재료가 비싸서 김장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냥 이렇게 사서 먹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일부 마트의 대용량 포장김치 판매량은 무려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이어진다면 할인 지원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배추와 김장 포기종 문제는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더불어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만 빼내서 제3자 특검법을 할 수도 있다고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의 특검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교수께서는 민주당이 왜 전략을 바꿨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장애 집회와 더불어서 이 특검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당을 이제 압박을 하고 이게 이제 보통 11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빅데이터 분석하면 수능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올해는 수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5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이 있죠. 25일 날 유증교사 판결이 있죠. 14일 날 또 김혜경 여사 또 관련된 게 있죠. 29일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련된 2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그 민주당으로 봐서는 아주 상당히 위협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고한 상태에서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선거가 안 나왔을 경우에 뭐 정치학에서 또는 선거가에서 만약에는 일종의 이슈 시프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심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다목적 카드인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장애 집회를 했는데 이게 기대한 만큼의 그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몇만이 모였느냐를 넘어서서 열기라든지 자발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장애 집회를 하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뭐였었냐면 보통 장애 집회는 원내 소수당의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렇게 다수 의석을 줬는데 왜 벼랑간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애로 나가냐. 그렇다면 더욱더 의회 활동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과거 같은 특검법상으로는 도저히 뭐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 이러한 나름대로 수정안을 내놔서 의회 내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가장 큰 거는 만약에 재의결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경우에 결국은 여당 내에서의 나름대로 분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카드를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재의결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여당 이탈표도 고려한 다목적 카드다. 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재의결이 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로도 나눠질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명분과 공간과 명분을 높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본회의 때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특검은 그대로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죠. 통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가지 사안을 2가지로 줄인 것은 그만큼 명분과 공감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28일경인가요? 이제 재의결로 돌아올 수 있고 이 재의결 때 뭐 이탈 가능성도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대는 했지만 지난번에 4명 정도 이탈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8명 이상이 이탈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에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뺄 거 다 빼고 올렸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고 재의결까지 왔는데도 통과가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명분을 가지는 거죠. 특히 이제 여론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지 여론이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 또 수도권의 명분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처럼 이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순간 일단 민주당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설득력은 있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또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왔는데 말뿐인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논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승부수가 통하기 어렵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통한다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해서 명분을 얻어가는 것이겠죠. 여론은 명분을 그렇죠. 얻어가시고 설사 국회에서 것이다. 달성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재의결해서 되지 않는다도 봐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또 충분히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정도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안 받아들이네요. 이런 이제 명분을 가져가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지 않아도 여론은 더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영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월이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으로서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여론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보통 특검을 할 때의 보편적인 그 생각은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미비하다거나 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특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검찰이 완전히 조사를 다 해서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 미비하다고 하니까 가능하겠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지금 뭐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한 상태인데 그거를 특검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하나 문제와 두 번째는 왜 특검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독소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여권이 특검 추천한 거를 제외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3자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특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달라지는 거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특검을 할 때 그 최순실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4개를 2개로 하더라도 14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이 두 사건에 관련돼서만 특검을 하는 것인지 광범위하게 이걸 다 허용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논쟁의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당론이라는 거는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좀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적인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국민적 여론이라는 거는 뭐 지금까지 변화가 있나요?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돼서는 찬성하는 게 굉장히 70%에 가까워지고 이 여론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뭔가 새로운 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라는 것이 과연 얼만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이번엔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번 주 금요일 예정돼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직격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 비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쏙 빼놓고 말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뜻을 따라드리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가지고 그 역시 무슨 사법부에 대한 무슨 무력이란 표현까지 썼습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중계라는 요구하고 중요 재판들은 다 공개가 됩니다. 기자분들 다 들어가 취재하지 않습니까? 다 공개가 되는 거고 생중계를 저렇게 굳이 요구하는 거는 어떤 지금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과 정권의 지지율 폭락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을 돌리려는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연일 이 대표를 향해서 무죄라면 생중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해 말 발언도 인용을 했어요. 한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맞는 비교인지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론전인 거죠. 이것을 재판을 공개하고 말고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느냐 차원을 떠나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맞붙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여론을 공개하게 된다면은 한동훈 대표의 판단에는 재판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몰릴 것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를 통해 재결집이 될 것이고 또 중도층은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에 상당히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민수 대변인이 답변을 했지만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에 재판을 공개했던 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했을 때 트럼프 후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론인 것이죠. 지지층인 거죠. 그렇다면 그 여론전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는 재판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이 재판 공개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은 국정 난맥상을 흐리려는 그런 본질을 흐리려는 정책 목적이라는 판단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정 난맥성을 덮기 위해서 요구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관련돼서 이거는 뭐 철저하게 재판부가 판결할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뭐 하라 말하라 있지만 기본적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높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이 판결에 대한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해서 김건희 특별법에 관련돼서 여성특별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지지가 높잖아요. 그럼 만약에 재판에 관련돼서 공개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임명해야죠. 그래야지 그동안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걸 공격했을 때에 썼었던 거를 입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당해 보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선고형이 나올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왜 나름대로 이게 정치 보복이고 결국은 자신은 무죄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왜 그걸 기피할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궁색하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장경태 의원은 오늘 망신주기식 재판 생중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그것이 망신이냐 아니면은 온전한 평가냐는 다른 차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저는 제 개인 판단입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법원에서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주 이것이 이 법적인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법적 기준이 아주 명쾌하다면 공개 여부를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공개해야 된다면 공개하겠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공개가 된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혐의가 잡히고 난 이후에 공개가 된 거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피의자이지만
대선 후보이고 예. 또 다수당의 대표이고 예. 최근에는 또 상당히 법원 또는 국회의 영향력을 또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또 진영간 극명한 대립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다. 네. 이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이건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겠지만 네. 결정 불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렇군요. 것으로 재판부가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네, 좀 지켜봐야 한다는 뭐 말씀해 주셨고. 절충적으로 따지면 뭐 예. 1심, 2심은 비공개를 하고 마지막 3심은 공개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3심은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예.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선거농단이에요. 그리고 위중교사는 사법농단입니다. 이러한 죄와 관련돼서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기준에 어긋나서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전적으로 이거는 뭐 법원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1심 선고가 15일 금요일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망하세요? 글쎄 이제 뭐가 나올지는 제가 법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인 경우에야 더 당당하게 또 이 재판 또는 그 이전에 이제 검찰 예, 수사의 예. 부당성을 강조하겠죠. 하지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바로 흔들릴 것이냐, 바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시간적 순서에 영향을 받느냐는 깊이 따져볼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재판의 판결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그 재판의 판결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향후 2심과 또는 대부분 선고에서 예상되는 영향 정도. 그러니까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그 혐의가 깊지는 않다는 정도인지. 방송 무효형 여부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인지 여부가 예. 이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고서 각 개인의 유권자들의 판단이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사법리스크 첫 선고 이재명 운명의 일주일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전략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더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갈 가능 만약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는 예.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예.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원칙도 상실되고 예. 그리고 민주당이 400억 원 이상의 예. 거를 또 추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하튼 간에 예. 만약에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네. 민주당 자체 내에서의 뭐 이재명계 속에서는 예. 뭐 또 더 뭉치겠지만 예. 플랜 B가 작동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삼김 이야기 하셨죠. 신상김이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또 요새는 또 뭐 삼총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정부 때에 총리를 지냈던 세 사람, 예. 뭐 이낙연, 장세균, 그렇군요. 예. 정세균 그리고 이 김부겸 예. 삼총리와 그렇군요. 삼김에 뭐 김경수, 김동연 예. 거기에 김두관까지 합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김부겸. 때문에 예.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민주당의 장애 집회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장애 집회 관련해서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네요. 두 글자 언급이 있었죠. 지난 주말 두 번째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참아할 수 없는 두 글자가 있다라고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두 글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한 두 글자 뭡니까? 퇴진, 하야, 탄핵, 개헌 등등 저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이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다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당시 지지율이 17%였습니다. 근데 지금 딱 17%거든요. 아마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 담화 전에 지지율이 17이었기 때문에 아마 담화 이후에는 더 좀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정도 주장을 해도 실현 가능성도 없고 부작용 내지 반발 또는 소위 역풍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탄핵을 주장하지만 그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거든요.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당내 리더십을 잃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좀 끌고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분위기는 끌고 가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참아하지 못한 두 글자는 뭐였다고 보세요? 결국은 뭐 귀결되는 것은 퇴진이겠죠. 예. 다른 표현으로 하야, 또 탄핵, 또 임기 단축 개헌, 개헌. 뭐 그렇습니다만 뭐 김정은 최고위원의 설명대로 그것이 뭐 역풍의 성격, 그 말을 참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워낙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동원이라는 것은 응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불을 품는 정도 수준이냐 이런 부분들은 각각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정도 수준으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경쟁력이겠죠. 중요한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선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운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과 중도층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쪽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어떤 정치권의 금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마치 이번 14일 수능 정말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하고 일을 하는 모습, 민생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참아 못하는 두 글자가 퇴진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국민들이 사실 더 듣고 싶은 것은 민생인 겁니다. 누가 더 민생을 잘하나 그 민생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제2차 장외 집회를 했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번 주에 또 3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참아할 수 없다 두 글자로 된 말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탄핵이란 말을 많이 아마 연상을 하게끔 하는 조국 대표는 거죠. 탄핵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저도 뭐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이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 그럼 행정 권력은 남용하는데 의회 권력은 저런 식으로 막 해도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나요? 나는 이런 워딩 자체가 자신에만 유리게끔 얘기하는데 탄핵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탄핵 학습 효과가 있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의 당시 2004년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가서 한번 읽어보라 이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말 중대한 헌법적이고 법적인 위배 사항이 있을 때만 탄핵을 하는 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보면은 탄핵 집회 당시에 보면 뭐 2016년도지 않습니까? 10월부터 시작했었던 장외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나름대로. 근데 이번에 그 장외 집회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낮고 그리고 그래서 탄핵이란 말을 함부로 쓸 경우에 오히려 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심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차마 얘기하지 못한 두 글자가 있죠. 구속이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 판결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구속시켜란 말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하야, 탄핵, 개헌, 뭐 임기 단축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들은 결국은 11월을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나름대로 방탄성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인데요. 22.4에서 22.3으로 떨어졌네요. 0.1%포인트 떨어진 22.3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75.1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난주 갤럽 조사 때는 17%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강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지만 좀 변곡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폭우를 피해가는 좀 모양새거든요. 여전히 위기 상태이긴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남겨놓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또는 20%대라는 것은 분명히 위기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일단 활동 중단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반응인데 일단 봉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붕괴가 아니라 유난 붕괴가 아니라 유난 봉합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리얼미터 발표된 결과가 소강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급한 불은 좀 지나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 상태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이슈가 부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제 명태균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쏟아냈던 명태균 씨가 최근에는 상당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도 큰 폭으로 더 낙폭을 키우지 않는 지지율의 결과 원인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수습 국면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관련해서요? 수습 국면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봉합 국면, 수습 국면이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에 힘이 실리는 쪽이라면 그쪽보다는 그래도 이쪽 저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한 불, 또 폭우는 피해가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별과 균열하는 상황으로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초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봉합하자 라는 쪽에 힘을 더 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봉합 국면으로 가기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뭘까요? 필연적인 선택이죠.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다음 날 그 언론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었어요. 뭐 사과를 했다는데 뭘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질문을 받을 정도로 그렇지만은 반응은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여하튼 간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결국은 국회가 합의를 하면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여하튼 요구했던 거에 상당한 부분이 수용됐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11월 전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판결을 앞두고 여건이 분열되는 거는 그건 자멸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똘똘 뭉쳐 더 나가서 보수의 결집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같이 대통령과 협력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 나름대로의 그러한 선택을 한 거라고 좀 보고, 두 번째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진보 진영의 장애 투쟁과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거는 보수 결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분열의 길을 간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해핵도 마찬가지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필연적인 선택이다. 보수 결집을 위해. 그렇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거는 이제 11월 전국이 끝나고 12월에 갔을 때 12월에 갔을 때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으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봉합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씩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 학습 효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용산을 향하던 한동훈의 입이 민주당으로 향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인 지표 또 정치적인 명분이라는 것을 또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정치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방금 전에 보세요.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을 정당 지지율도 잠깐 볼까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바로 보시게 될 텐데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그렇죠. 30.7, 민주당이 43.7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고 또 국민의힘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좀 내려왔고 또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민주당은 47.1에서 43.7로 국민의힘은 29.4에서 30.7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또 디커플링이 아니라 동반 하락을 하는 N커플링, 이른바 네거티브 커플링이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두 자릿수 이상 10에서 15%포인트 자동답 조사 결과 이렇게 된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당 지도와 관련돼서 뭐 전주와의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보다도 핵심 포인트는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 범위를 훨씬 넘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죠. 크게 앞서. 이거는 갤럽 조사에서는 그동안 30%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가 비슷비슷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보면 정당 지도에서 상당히 큰 7%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가 필연적으로 협력으로 가야 되는 부분 속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당 지지도 자체도 제가 대통령과 계속해서 갈등 구조로 갔을 때 대통령 지지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지도 같이 떨어지더라. 이러한 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뭔가 좀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치로 본다고 한다면 이번 금요일 날 나오는 한국 갤럽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조금 반등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반등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의 나름대로의 이런 갈등 구조가 봉합이 되면서 보수 결집이라는 그러한 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탈했었던 보수가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한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하는 특별국회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선출됐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큰 과제입니다. 일본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끝에 총리에 재선출됐다고요? 네, 이시바 총리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와의 결선 투표 끝에 총리에 재지명됐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가 160표로 넉넉한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특별국회 중의원과 참여연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다시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모두 합쳐 215석에 머물며 과반 확보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오늘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어 1위인 이시바 총리와 2위인 노다 대표가 결선 대결을 벌였는데요. 이 같은 결선 투표는 1994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일본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2차 투표에서도 무효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속당 대표의 표를 던지면서 이시바 총리가 무난히 재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후 즉시 내각을 다시 구성하고 2차 이시바 내각을 출범합니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은 돌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입지가 좁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야당 도움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기존 7석에서 4배인 28석으로 늘린 국민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게 됐습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1차와 결선 투표에서 모두 노다 대표가 아닌 자당 대표에 투표하며 사실상 이시바 총리 재선출을 용인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민당은 경제 대책과 관련해 세액 공제 확대 등에서 국민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하며 정책 협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 출범 직후 때보다 떨어지는 지지율도 이시바 총리의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출범 한 달 만에 10%포인트 내외로 빠진 30에서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7월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당내 총리 교체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차기 트럼프 정부 이후 외교, 안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재호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남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 빚으로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승용차 주변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불에 탄 차량은 지난 9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운전자의 승용차. 하지만 운전자는 불이 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인근 지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가 수상한 차 있어가지고 와서 뭐 하는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순간에 좀 이렇게 뭐 하지 보고 있는데 이게 도망갔어요, 저쪽으로. 그 차가. 40대 운전자를 살해한 피의자는 40대 A씨.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산시 동문동의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 등에서 10만 원가량을 훔친 A씨는 피해자의 승용차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공터에서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A씨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차량 방화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여 분. 특히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승용차 소유주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빚으로 돈이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고 그게 맞을 가능성이 많고 본인 진술이 맞을 가능성이 많죠, 그것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 범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내에서 개통한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대포폰이 수천 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 안 곳곳에 종이 상자와 휴대전화 여러 대가 놓여 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에 있던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본인들이 온 날부터 해서 여러 대의 핸드폰이 온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경찰은 국내에서 개통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50대 중국 남성 A씨 등 14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대포폰 55대를 이용해 126명에게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년 동안 일당이 중국으로 빼돌린 대포폰은 3,4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포폰을 이용하면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도 국내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들을 속이기 쉬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보이스피싱 수익을 돈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범죄 수익 6억 원 정도를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수법을 동원해 세탁한 혐의로 조직원 1명을 구속하는 등 18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에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급격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른바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 7만 5천 달러를 돌파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연일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엔 거액의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올해 안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이나 트럼프 2기 실세 일론 머스크가 띄우고 있는 도지코인도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There certainly will, I think, be a surge in demand for all types of coins and tokens.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를 사기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7월엔 비트코인을 원유와 같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에선 곧바로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국가가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화석연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전통적 표밭인 석유업계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공약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와 마찰을 빚은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다른 경제 정책과 미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체제에 미칠 충격을 놓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하루에만 가상자산 거래에 18조 원 이상이 몰렸습니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18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 10일의 거래 대금인 9조 6천억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일기 정부 때 자신과 각을 세웠던 인물들은 모두 제외하고 충성파로만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풀지도 관심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당선 직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해 확전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상이 하나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월에 참모들과 회의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 8월 참모들과 회의하는 장면인데 보시는 건 그 모습들 가운데 일부인 트럼프의 스위트룸 상황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수락하는 장면, 지금 저 장면이죠. 예. 이 모습을 참모들과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된 수지 와일즈 공동 선대 본부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지금 보이는 모습은 이제 비서입니다. 그리고 제이슨 밀러 캠프 공보 담당 선임 고문이나 스위트 밀런 전 백악관 수석 고문 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영상에 담긴 사람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2기의 국정 운영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영상 자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중심 인물이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정권에서 예. 자기 그러니까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사람한테 그저 농공 행사하는 거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일본들이 주요 포스에 가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실세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예. 지금 정부는 지금 재선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예, 예. 인기를 덜 신경 써도 되고 하니까 예.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 누가 될까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수지 와일스. 조금 전에 영상에도 모습이 드러났었는데요. 예. 자, 수지 와일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57년생이신데 예. 80년에 레이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23살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보다 쭉 지금까지 공화당 주변의 정치권에 일을 해온 정치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16년 트럼프 1기 때도 그 공화당의 플로리다주 그 캠페인을 맡아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그 주지사 론 드센티스 캠프에서 일을 했었는데 2020년에 지난번 트럼프 4년 대통령 전 대선 때 그때는 참여를 못했어요. 드센티스 그래요? 밀려났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을 갈고 다시 돌아가지고 실세가 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선거에서 졌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와일즈가 비서실장직 승낙하기 위한 조건으로 누가 집무실에서 대통령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자신이 통제하겠다 이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승낙한 거죠. 네, 그게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면 국정이 잘못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가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 수지 와일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최대 관심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를 할 때 그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정이나 외교에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정이 외정이고 외정이 내정이고 모든 게 권력 게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양반의 행보를 가만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랑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설이하면 이분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그걸 맡는다는 말을 했죠. 하는 걸 보면 기업을 그렇게 일구려고 그러면 정말 그 경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정부 조직도 경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고 느려터진 미국 정부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트럼프호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검찰은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지난 주말에 2번 이틀 연속 했었죠. 8시간과 12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검찰이 조금 전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의 절반인 9천만 원 정도를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를 2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요.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명태균 씨와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취재기자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서요. 네, 트럼프 2기 정부의 성공 여부 지금 이제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인물을 누구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수지 와일스 이야기가 언론마스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무리 관심 있는 거는 외교 쪽이니까 외교 쪽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이 리처드 그레너 그분이 이제 주 독일 대사를 지내셨고 1기 때 그분도 그 사람도 그 트럼프 충성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이분도 독일 대사를 지내실 때 비전통적인 외교관이다. 외교관 그러면 이 의전에 익숙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정치인 출신 외교를 하면서 아주 논쟁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국무장관으로 유력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 외교에 대해서 우리 예. 일기 때 워낙 비전통적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먼저, 네. 미국 제일의 미국 먼저인데 이제 네. 미국 단일, 뭐 예. 미국 유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그 지나치게 고립주의요. 예.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이번은 무대가 그러니까 미국도 무대고 세계도 무대고 예. 그것에 이기 때문에 이제 예. 미국 중심으로 외교를 집행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전 세계에 철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린의 전 대사는 예. 트럼프 스스로 나의 책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주한미국 철수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쪽에서는 뭐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철수는 옛날부터 한국어를 좀 흔들고 싶은 분들이 자주 써먹던 수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띵크탱크 하신 분도 맨날 그 말 해가지고 한국인 잘 대접받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주한미군 철수 글쎄 뭐 말은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 않고 절차적으로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예 공약으로 철수한다를 끝내 철수 못했지 않습니까? 예. 세계 차원의 전략적 고려도 있는 거고 안에 정치적 고려도 있는 그렇군요. 거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뭐 우리 흔히 제일 걱정하는 게 방위 분담금을 뭐 7배, 8배, 뭐 10조까지 올리라는 말이 100조까지 올리라 뭐 이런 예. 말도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걱정하는 그런 식의 거래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보도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할 것인데 특히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같은 기업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은 안 가는데. 상상은 안 가는데. 안 가는데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사람 개편하는 걸 보면 트위터를 인수해서 개편했죠. 이름을 다 바꿨죠. X로. 많이 바꾸고 뭐 다 해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정부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다만 정부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조직처럼 기업 조직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식의 어떤 리셔플링이랄까 재조직 같은 시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이방카 대신에 장남과 차남 부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시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했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얼굴에 용돈을 잃기까지 38일이 남았다.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요 그래픽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표현이네요, 그죠? 네. 이제 38일 후면은 취임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용돈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전쟁 지원금 받아가지고 뒷돈 챙겨 아니냐 이런 식의 조롱이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시니컬한 냉소적인 반응인데. 예. 글쎄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처했고 예. 저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러우 전쟁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 사태 일이라는 것이 이게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흐름을 타는 게 있는데 네. 제가 국정치학을 한 50년 공부하다 보니까 흐름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확전의 흐름. 예. 하나는 이미 북한이 군대를 보냈다는 식의 더 많은 국가에 참여하는 그런 식의 참여지 차원에서 확전. 예. 다른 하나는 러시아 안에서 전쟁이 커질 확전. 어느 쪽도 우리로서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북한 군대 가면 한국군 안 오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전쟁이 격화되면 한국의 공격 무기를 지원해라라는 식의 압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주 골치 아픈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흐름을 약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판을 바꿈으로써 반드시 뭐 나쁜 쪽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장담했는데 실제로 집권하자마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24시간 끝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끝내려는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일기 정부 때 관계는 어땠습니까? 브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친한 예. 가까운 사이였고 물론 두 분 다 성격이 강한 분들이니까 뭐 친하다고 친부를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서로 어떤 말이 통하는 사이니까 거래는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푸틴 대통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오고 그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협상의 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은 할 것 같고 그런 식의 힘도 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 통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기다리라. 자자 나 물게. 수시. 물게 하나 나 물게 수시. 나서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도. 수리 감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자자 나 물게. 수시. 물게 하나 나 물게 수시. 네, 이게 즉각 복귀 명령을 담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실전에 본격 투입될 거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북한군이 10,000명이 그다음에 러시아군 4만 명하고 5만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전투 임박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황을 회복을 해야 휴전 협상에 들어가도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거기 가는 것, 아까 이제 걱정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만약에 북한 군복을 입고 들어가면 제3자 개입입니다. 그럼 확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갔으니까 공식적인 북한 차원에서 개입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 지금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전투가 재개가 될 수 있고 북한 그쪽 러시아 쪽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북한과 사상자 나올 수는 있지만 어쩌면 큰 변화 조심은 금방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확전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통화 내역은 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탑다운 방식의 외교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큰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국가의 명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접근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그 확전의 우려를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그냥 확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우려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직접 그러시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보고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좀 두고 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혹은 대통령 스타일이 달라졌으니까 아까 중동보다는 그쪽에 확장 우려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김 교수님의 분석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하늘에서는 미래형 항공 모빌리티가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 3차원 입체 교통체계를 실현하겠다며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서울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도심 비행을 예약합니다. 잠시 뒤 탑승 수속을 마친 승객들을 태우고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도심 교통수단 UAM. 관제센터에서는 드론 택배 등 다른 비행 물체와의 충돌 위험을 감시하며 경로를 확인하고 목적지인 잠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있는 미래 교통의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여의도를 기점으로 한 UAM 실증에 들어가겠다며 도시 간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서울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내년에는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인프라, 관제, 소음 등 UAM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우선시는 UAM 시범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와 수서, 잠실, 김포공항 등 4곳에 고속 충전과 장비 수리, 점검이 가능한 주요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 곳곳에 UAM 정류장 개념인 버티포트 30여 곳을 만들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운행 노선은 내년 실증 단계부터 2035년 이후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형 UAM 체계가 완성되면 차로는 약 1시간이 걸리는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25km 구간을 약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변화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서울의 하늘을 새로운 차원의 교통망으로 개척하며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UAM 산업 규모가 향후 20년간 500배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의 UAM 이용객도 2040년 4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YTN 라디오가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 불온 문서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심사위원회는 YTN 라디오의 오디오 다큐멘터리 2부작 불온 문서를 사회문화발전 부문 우수상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불온 문서는 한민족 이민 120주년 기획 특집 다큐멘터리로 1세대 이민자의 삶과 미주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항일 음악을 복원해 잊힌 역사를 되살려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배추값 내렸다는데 그래도 김장 포기할래요가 제목인데 일단 배추값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배추값은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이 김포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이 했습니다. 예. 김치를 포기한 족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 오늘 저희 취재진이 마트에 가서 실제로 이 김포족 소비자를 만나고 왔거든요. 네.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장 재료가 비싸서 김장을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냥 이렇게 사서 먹고 있어요. 이런 추세는 이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농협이 이 소비자 490여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올해 예. 김장을 할 거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김장을 안 하겠다라고 답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로는 번거로움, 2위는 가족 수 감소였는데 예. 여기에 올해는 특히 이 김장 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김장을 안 하겠다는 응답도 30%가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또 김치를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대처하겠냐 또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한마트에서는 지난달 이 포장김치 매출이 이 지난해보다 25% 늘었고요. 예. 특히 이 가장 이 중량이 큰 10kg짜리 포장김치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8배나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 기간을 보니까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인데 이때 배추값 비쌀 때 아니에요? 예, 조금 그렇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추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 김장할 때 배추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여전히 김장 물가가 비싼가 봐요. 네, 이 한때 한 폭이 뭐 2만 원까지 했던 배추값은 이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 중국산 신선 배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 기준 이 배추 한 폭이 소매 가격은 3,877원이었고요. 많이 내렸네요. 네, 지난달보다는 한 절반 정도 싸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45% 정도 비싸고요. 예. 무 가격도 오늘 소매 가격은 2,610원이었는데 역시나 전달보단 내렸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80%가량 더 비싼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추와 무가 이 폭염과 가뭄으로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 지난해보다는 이 김장할 때 좀 가격 부담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이 4인 가족 김장 비용을 살펴봤더니 42만 원으로 조사됐고요. 예. 지난해보다 부담이 20%나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배추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인데 김장을 언제 하면 가장 좀 싸게 김장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김장을 조금 늦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이 배추 가격이 점점 내림세를 보이면서 1, 2주 뒤에는 이 평년 가격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예. 이 마늘과 양파, 또 대파, 고춧가루 가격도 이제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인데 이 11월 하순 이후로 김장을 하시면 지난해 평년 가격과 조금 근접하게 김장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김장 재료 할인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이 소비자 부담을 최대 40%까지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장 계획 있으신 분들은 11월 하순 이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재미없다. 서학개미 미국 투자 1,000억 달러 돌파. 주식 얘기인가 보네요. 네, 두 분도 당연히 주식 하시겠죠? 네, 주식이 있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뭐 동학개미신가요? 서학개미신가요? 저는 동서학을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동학개미시라면 오늘도 좀 한숨을 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이 팔자 행렬로 2,530선까지 후퇴했고요. 이 코스닥도 720선대까지 물러났거든요.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이 좀 오랫동안 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값어치가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2조 원 정도인데요. 국내 2위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서학개미에게 가장 사랑받은 주식은 역시나 이 테슬라였습니다. 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1위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2위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장주로 불리는 젠슨황의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이거 미국 증시에 돈이 몰리는 이유, 우리 증시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겠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수익률입니다. 또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미국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자산 평가액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이 코로나19 유행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말에는 84억 달러를 겨우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680억 달러까지 늘었고요. 이달 기준으로는 1,000억 원을 돌파한 건데요. 이런 미국 주식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이 관세 등 무역 장벽 강화로 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 효과로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상 처음 8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띄우고 있는 도지코인은요, 40% 넘게 급증해서 0.3달러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로 가상화폐 시장에 황금기가 왔다는 평가인데 이 부분은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자기 전기차 결제하는데 한번 만들고 싶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과 더불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이 미래의 그림에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지금 투자자들은 좀 환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하루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 규모가 18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어제 거래대금이 이 9조 6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특히 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이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는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볼까요? 아직 예매 안 했어? 내년 추석 항공권 불티. 아니, 내년 추석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여행 계획들을 세우나 봐요. 네, 내년 이 추석 달력을 보시면 여행 계획을 안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달력을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내년 추석이 10월 6일 월요일이고요. 그 앞으로는 개천절, 그 뒤로는 한글날이 있고 10월 8일 대체 공휴일까지 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장 일주일 황금 연휴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10월 10일에 휴가를 하루 더 쓰게 되면은 이 최장 열흘까지 연휴가 가능한 사실상 이 가을 방학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바람을 담은 또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내년 대체 공휴일이 언제로 지정됐으면 좋겠냐라고 성인 남녀 2,600여 명한테 물어봤더니 10월 10일이 네, 1이네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10월 10일을 압도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댓글에는 좀 쉴 때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요. 근데 어차피 이 대체 공휴일 지정돼봤자 연달아 못 쉰다 이런 아쉬워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항공권 예매 경쟁이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년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거든요. 이 항공권 예약이 풀리자마자 이 예매 행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권이 매진되거나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이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는 내년 추석 항공권을 조금 살펴봤더니 가장 빠른 출발이 10월 5일이었고요. 이코노미 좌석 가격이 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뭐 괌이나 발리 등 또 인기 휴양지나 그리고 뭐 로마나 프라하 같은 유럽 여행 이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권 예매가 빨리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가격 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여행 수요가 추석 연휴에 좀 얼마나 많이 몰리고 있는지 여행업계 관계자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내년 추석 연휴 항공권이 아직 제한된 상황에서 예약이 가능한데요. 지금 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과 예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는 이번에 예약에 실패했더라도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내년 추석 연휴 항공 일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고요. 또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이 여행사에서 이 전세가 패키지 할인 혜택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픽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늘리고 접고 비틀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제품은 2년 전 선보인 1차 시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돼 12인치 화면이 18인치까지 늘어납니다. 롯데 웰푸드가 11월 11일을 맞아 오늘 오후 6시부터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관광객들을 반기는 초코 막대 과자 캐릭터 영상을 선보입니다. 롯데 웰푸드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가스 산업 분야 최대 행사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은탑 산업훈장은 안전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한 미래엔 서해에너지 박영수 사장이 받았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가스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네,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혁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오늘 오후 4시 45분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에게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해 서로 빌려주고 갚은 돈이라는 취지로 그동안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지난 금요일과 주말에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이틀 연속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과 4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해 이틀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만큼 신병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두 사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내용인데요.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런 의혹도 가려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 의원 예비후보였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오는 목요일 14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큰 추위 없이 선선한데요. 내일도 서울 기온은 예년 수준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기온만 보면 10월 중순에 가까운데요. 동해안에 내리는 비도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내리 곳곳에 끼는 짙은 안개에만 주의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앞으로 공기가 점점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 건데요.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공기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가을볕이 온화함을 더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